평양의 비밀 노트. 여러분, 저는 지금 자유대한민국 땅에 서 있습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사이버전 부서에서 중좌 계급장을 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조국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평생 헌신한 체제가 전 세계를 상대로 감행하려는 계획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선택의 기로에 섰습니다. 침묵하고 계속 복무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것을 걸고 진실을 밝힐 것인가. 저는 후자를 택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던 그 밤, 저는 죽을 각오를 했습니다. 주격조가 뒤따르고 있었고, 제가 빼돌린 USB 안에는 북한 지도부가 목숨을 걸고 숨기려는 기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가 알던 세상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탈출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북한은 저를 제거하기 위해 특수요원을 파견했고, 제가 가져온 정보는 시간과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북한 최고 권력층의 실체, 제가 목격한 체제의 어둠, 그리고 자유를 향한 제 여정을. 이 이야기를 듣고 구독과 댓글 써주시면 영상 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평생 선전 방송에서만 듣던 남조선, 아니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공항 로비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환했습니다. 형광등이 아닌 LED 조명이 공항 전체를 밝혔고, 면세점마다 화려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스마트폰을 들고 웃으며 대화했고, 아무도 주변을 경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에서라면 휴대전화 사용만으로도 조사를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어린아이까지 스마트폰을 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정보요원으로 일하며 수많은 남한 자료를 봤지만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은 전혀 다른 충격이었습니다. 서강림 동무, 아니 서강림 씨. 처음 저를 맞이한 국정원 요원 윤하진 씨는 조심스럽게 저를 불렀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동무라는 호칭에 익숙했기에 씨라는 존칭이 낯설었습니다. 하진 씨는 30대 중반으로 보였고, 검은색 정장 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뒤에 따뜻함이 숨어 있었습니다. 차로 이동하겠습니다. 안전가옥에서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CCTV가 많아서 안전하지 못합니다. 하진 씨가 저를 에스코트하며 공항 지하 주차장으로 안내했습니다. 검은색 현대 제네시스가 대기하고 있었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경호원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하진 씨와 함께 탔습니다. 차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공항 고속도로의 야경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고층 빌딩마다 불이 켜져 있었고, 도로는 밤늦은 시간인데도 자동차들로 가득했습니다. 평양의 거리는 밤 9시만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지는데, 여기는 밤이 낮처럼 밝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건 롯데월드 타워입니다. 555m 높이죠. 하진 씨가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북한에서 남조선 인민들은 굶주리고 미제의 지배를 받는다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 눈앞의 현실은 완전히 반대였습니다. 평양의 유경호텔보다 훨씬 높고 화려한 건물이 불야성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놀라셨죠? 처음 오신 분들은 다 그래요. 특히 정보기관 출신 분들은 더 충격받으시더라고요. 하진 씨가 제 표정을 읽고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동안 국가안전보위부에서 일하며 저는 남한에 대한 정보를 다루는 업무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자료가 왜곡되어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본 남한 관련 보고서들은 모두 체제 선전용으로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40분 후 차는 서울 외곽의 한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안전가옥이었습니다. 고층 아파트 15층의 한 유닛이었는데 일반 가정집처럼 꾸며져 있었지만 곳곳에 보안 장치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편하게 앉으십시오. 물이나 커피 드릴까요? 하진 씨가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이런 대우도 낯설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조사받는 사람을 이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진 씨가 생수를 건넸습니다. 투명한 페트병에 담긴 생수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마셨습니다. 깨끗하고 시원한 물이었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전화로 말씀하신 백야 계획에 대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안전가옥에 도착한 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품속에 숨겨온 USB를 꺼냈습니다. 방수 케이스에 쌓여있던 작은 USB 메모리. 이 작은 장치 안에 북한 최고 지도부의 비밀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진 씨는 조심스럽게 USB를 받아 노트북에 연결했습니다. 보안 프로그램을 거쳐 파일들이 화면에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당신이 말한 백야 계획입니까? 하진 씨가 컴퓨터 화면을 보며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USB 속에는 북한 정찰총국과 사이버전 부대가 3년 동안 준비한 작전 계획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백야 계획,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금융 시스템, 전력망, 통신망을 동시에 마비시키는 사이버 전면전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상세한 공격 시나리오가 펼쳐졌습니다. 뉴욕 증권거래소, 도쿄 전력망, 서울 통신 허브, 런던 금융 시스템, 모두 동시다발적으로 공격받을 예정이었습니다. 발동일은 언제입니까? 하진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2시간 후입니다. 정확히는 6월 1일 자정입니다. 하진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급히 다른 요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화면에는 공격 대상 목록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주요 국가들, 총 43개국의 핵심 인프라가 표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계획을 우연히 알게 되었고, 그 순간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왜 이걸 가져왔습니까? 당신은 북한에서 엘리트였잖아요. 중좌 계급이면 상당한 권력과 특권을 누렸을 텐데요.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계획의 실체를 보는 순간, 이건 조국을 위한 게 아니라 소수 권력자들의 체제 유지를 위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희생될 것을 알면서도 실행하려는 그들을 더 이상 따를 수 없었습니다. 이건 전쟁입니다. 선전포고도 없는 비겁한 전쟁이죠. 하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그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통화를 마친 하진 씨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서강림 씨, 한 가지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북한이 당신을 제거하기 위해 특수요원을 파견했다는 정보가 입수되었습니다. 코드명 재배, 국가안전보위부 특수작전과 소속으로 북한 최고의 암살 요원입니다. 이미 중국에 들어갔고 한국 잠입을 시도 중입니다. 재배, 그 이름을 들은 순간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저는 재백을 알았습니다. 그는 전설적인 요원이었고 그가 맡은 임무는 실패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선택의 무게를 실감했습니다. 저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72시간 안에 백야 계획을 막아야 했고 그것이 제가 자유를 선택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1995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당중앙위원회 간부였고 어머니는 김일성 종합대학 외국어문학부 교수였습니다.
북한에서 이른바 핵심 계층에 속하는 가정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난 보통강 구역의 아파트는 평양에서도 가장 좋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다른 주민들과 달리 저희 집은 온수가 나왔고 겨울에도 난방이 잘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특별한 교육을 받았습니다. 평양제일중학교를 거쳐 2013년 김일성 종합대학 컴퓨터과학부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에서 저는 프로그래밍과 네트워크 보안을 전공했습니다. 교수들은 우리에게 자네들은 조국의 미래를 책임질 사이버 전사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졸업 논문은 남조선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 분석이었고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15년 여름, 저는 졸업과 동시에 국가안전보위부 산하사이버전 부서에 배치되었습니다. 배치 통지서를 받았을 때 아버지는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강림아, 내가 드디어 조국의 진짜 일꾼이 되는구나. 당시 북한은 사이버전을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고 있었고 우수한 인재들을 집중적으로 양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에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조국을 위해 일할 수 있다는 것이 영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일상은 일반 북한 주민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저는 평양 중심부에 있는 특별 아파트에서 살았습니다. 배급은 정상적으로 나왔고 외화 상점에서 물건을 살 수 있는 특권도 있었습니다. 일반 주민들이 하루에 몇 시간만 전기를 사용할 때 저희 부서는 24시간 전력이 공급되었습니다. 부서 업무는 크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남한과 미국의 주요 기관 시스템에 침투하는 것. 둘째, 외화를 벌기 위한 사이버 작전. 셋째, 국내 주민들의 디지털 감시였습니다. 저는 주로 첫 번째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부서는 평양 시내의 비밀 건물에 있었습니다. 외부에는 조선컴퓨터센터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북한 최고의 해커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사무실에는 최신 컴퓨터들이 즐비했고 중국을 통해 들여온 해외 장비들도 있었습니다. 저희는 VPN과 프록시 서버를 통해 세계 각국의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강림 동무, 오늘 목표는 남조선 A은행 시스템입니다. 상관인 리명철 대좌가 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는 50대 초반으로 1990년대부터 사이버전에 종사해온 베테랑이었습니다. 저는 동료들과 함께 몇 달 동안 해당 은행의 보안 취약점을 찾았습니다. 피싱 이메일을 만들고 제로데이 취약점을 찾아내고 결국 침투에 성공했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조국을 위한 일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성공할 때마다 표창장과 특별 배급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해킹한 돈은 인민을 위해 쓰인다고 배웠지만 실제로는 고위 간부들의 해외 비자금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내 감시 업무에서는 평범한 주민들이 단지 한국 드라마를 봤다는 이유로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가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동료 한 명이 사라진 것을 알았습니다. 김철수 동무였습니다. 그는 저와 같은 대학 출신으로 능력이 뛰어난 동무였습니다. 며칠 후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가 작업 중 우연히 본 남한 뉴스 사이트에서 너무 오래 머물렀다는 이유로 숙청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림 동무, 조심하게. 우리는 남조선 자료를 다루지만 절대 그것에 동화되어서는 안 되네. 리명철 대좌가 제게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외부 세계를 볼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감시받는 존재였습니다. 평양의 생활도 이중적이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였지만 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강제로 동원되는 토요학습에 참석해야 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수령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자아 비판을 해야 했습니다. 나는 이번 주에 업무 중 남조선 자료를 보면서 잠시 딴 생각을 했습니다. 이는 사상적 해이입니다. 모두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비판했습니다. 비판하지 않으면 의심받았고 너무 솔직하게 비판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이중적인 삶에 점점 지쳐갔습니다. 2020년 저는 중자로 진급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깊은 비밀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시작이었습니다. 권한이 높아질수록
저는 체제의 실체를 더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몰래 숨겨둔 라디오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중국에서 밀수입된 작은 소형 라디오였습니다. 제가 2년 전 한 중국 출장에서 암시장을 통해 구입한 것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정치범 수용 소행이 확실한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창문을 두꺼운 커튼으로 가리고 불을 끈 후 이불 속에 들어가 볼륨을 최소로 낮춰 라디오를 켰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조심스럽게 주파수를 돌렸습니다. 잡음 사이로 자유아시아 방송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실이 궁금했습니다. 북한 주민 여러분, 여러분이 듣는 선전은 거짓입니다. 김정은 정권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수십억 달러를 쓰면서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습니다. 작년 UN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5명 중 1명이 만성 영양실조 상태입니다.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이어폰을 통해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 중 일부는 제가 직접 목격한 것들이었습니다. 지방 출장 중 본 굶주린 아이들, 시장에서 풀죽을 먹는 노인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일시적 어려움이라고만 배웠습니다. 최근 탈북한 전 외교관의 증언에 따르면 북한 엘리트들은 해외에서 수백만 달러의 호화 생활을 하면서 그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제가 평생 배운 것과 제가 목격한 것 사이의 괴리, 조국을 위한다는 명분과 실제 권력자들의 행태 사이의 괴리, 저는 더 이상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라디오를 끄고 이불장 깊숙이 숨겼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다행히 발소리는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제가 사는 세계는 거대한 거짓 위에 세워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저는 그 거짓의 일부였다는 것을. 2024년 3월, 저는 평소와 같이 부서에 출근했습니다. 그날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었습니다. 리명철 대좌가 저를 별도의 회의실로 불렀습니다. 강림 동무, 자네를 특별 프로젝트에 투입하기로 결정했네. 이것은 최고 지도부의 직접 지시 사항이야. 그는 저에게 두꺼운 파일을 건넸습니다. 표지에는 백야바이의 작전 -1급 기밀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본 순간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야 계획은 단순한 사이버 공격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를 상대로 한 전면적인 사이버 전쟁이었습니다. 미국, 일본, 한국, 유럽 주요 국가의 금융 시스템, 전력망, 통신망, 교통 시스템을 동시에 공격하는 작전이었습니다. 파일에는 세부 계획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D-Day 자정, 뉴욕 증권거래소의 거래 시스템이 먼저 마비됩니다. 5분 후, 도쿄와 런던의 금융망이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전력망 제어 시스템이 해킹당해 대규모 정전이 발생합니다. 1시간 후, 유럽 주요 도시의 교통신호 시스템과 공항 관제가 마비됩니다.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리고 그 틈을 타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는 것. 국제사회가 혼란에 빠진 동안 북한은 핵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제재 해제를 요구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성공하면 우리 조국은 세계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네. 리명철 대좌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파일을 읽으면서 전율을 느꼈습니다. 예상 피해 규모를 보니 최소 수천만 명의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전력망이 마비되면 병원이 멈추고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수많은 사람들의 삶이 파괴될 것이었습니다. 대좌 동무, 이 작전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는 어떻게 됩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리명철 대좌가 저를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강림 동무, 자네는 혁명 전사인가? 아니면 인도주의자인가? 우리는 조국의 승리를 위해 일하는 거야. 적들의 피해 따위는 신경 쓸 필요 없네. 그 말에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백야 계획의 세부 내용이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백야 계획팀에 합류했습니다. 팀은 총 50명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모두 북한 최고의 사이버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저희는 3년 동안 이 작전을 준비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팀은 맡은 국가의 시스템에 이미 백도어를 설치했습니다. D-Day에 동시에 활성화하면 됩니다. 프로젝트 책임자인 최영호 소장이 브리핑했습니다. D-Day는 2024년 6월 1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불과 2달 남은 시점이었습니다. 저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점점 더 깊은 갈등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조국을 위한 일이라는 명분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을 희생시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팀원 중 한 명인 박수진 동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저보다 5년 선배였고 똑똑하고 원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수진 동무, 이 작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한 후였습니다. 수진 동무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두렵습니다. 이건 너무 큰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저와 같은 갈등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이 체제에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한다는 것을. 2주 후, 저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박수진 동무가 숙청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사상적 동요였습니다. 누군가 우리의 대화를 보고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날 밤 공포에 떨었습니다. 저도 언제든 그렇게 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체제는 잘못되었고 백야 계획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였습니다. 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탈출해서 외부에 알려야 했습니다. 4월 어느 날, 저는 몰래 백야 계획의 핵심 자료를 USB에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처형당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저는 작은 파일들을 조금씩 복사했습니다. 보안 시스템을 피하기 위해 제 권한을 조심스럽게 사용했습니다. 부서의 보안 로그는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었지만 저는 중좌 권한으로 정상 업무처럼 위장할 수 있었습니다. 작전 검토 목적이라는 명목으로 파일에 접근했습니다. 첫날 밤, 저는 작전 개요를 복사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 번째 밤에는 공격 대상 목록과 시간표를, 세 번째 밤에는 백도어 위치와 활성화 코드를. 매일 밤 저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야근을 하며 조금씩 자료를 빼돌렸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은 일주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보안 담당 김 소자가 제 자리로 왔습니다. 강림 동무, 요즘 야근이 많네요? 네. 대상 시스템 분석이 복잡해서요. 저는 최대한 태연하게 대답했지만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행히 그는 더 이상 의심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2주 동안의 작업 끝에 저는 백야 계획의 전모를 담은 USB를 완성했습니다. 작전 계획서, 공격 타깃, 시간표, 백도어 위치, 관련 인물 명단, 그리고 북한 사이버 부대의 조직 구조까지. 이 정보만 있으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백야 계획을 막을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탈출뿐이었습니다. 저는 밤마다 탈출 경로를 연구했습니다. 두만강을 건너 중국으로, 그리고 제3국을 거쳐 한국으로. 이 길은 수많은 탈북자들이 걸었던 길이었지만 제게는 더욱 위험했습니다. 저는 일반 탈북자가 아니라 국가 기밀을 가진 정보 요원이었으니까요. 5월 15일, 저는 마지막으로 부모님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을 것을 알았기에 그들의 얼굴을 기억에 새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진실을 말하는 것은 그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었습니다. 강림아, 요즘 안색이 안 좋구나. 일이 힘든가? 어머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어머니, 조국을 위해 중요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과의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집을 나서며 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했습니다. 탈출을 결심한 후 저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준비해야 했습니다. 제 위치상 조금이라도 의심받으면
즉시 체포될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하면서 밤마다 탈출 계획을 세밀하게 짰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어떻게 평양을 빠져나가느냐였습니다. 평양은 북한 내에서도 특별히 통제가 심한 도시였습니다. 검문소가 곳곳에 있었고 여행증 없이는 도시 밖으로 나갈 수 없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업무상 함경북도 청진에 출장을 갈 명분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대좌 동무, 청진 지역의 보안 시스템 점검이 필요합니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리명철 대좌는 의심 없이 승인했습니다. 청진은 두만강과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저는 출장 명분으로 합법적으로 국경 지역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국경을 어떻게 넘느냐였습니다. 두만강 국경은 철조망과 감시초소로 철저히 봉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몇 주 동안 탈북자들의 증언을 연구했습니다. 제 직책상 이런 정보에 접근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방법을 찾았습니다. 무산 지역의 한 국경 지점에 경비가 느슨한 구간이 있다는 정보였습니다. 매달 15일 밤 경비 교대 시간에 약 20분간의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5월 25일을 디데이로 정했습니다. 준비물도 신중하게 챙겼습니다. 중국 돈 2,000위안은 암시장에서 북한 돈과 바꿨습니다. 이것도 발각되면 처벌받는 행위였지만 중국에서 생존하려면 필수였습니다. 작은 배낭에 옷 몇 벌, 비상약, 그리고 가장 중요한 USB를 넣었습니다. USB는 이중 방수 케이스에 넣어 배낭 안쪽 은밀한 주머니에 숨겼습니다. 저는 또한 중국 내 조선족 브로커의 연락처를 구했습니다. 이름은 김철호였고 탈북자들을 한국까지 연결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전화번호를 암호화해서 기억했습니다. 중국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그에게 연락해야 했습니다. 출장 전날 밤, 저는 아파트를 마지막으로 둘러봤습니다. 평양의 이 아파트에서 10년을 살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표창장들이 놓여 있었고 벽에는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가 걸려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일이면 의미 없어질 것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물건들을 치웠습니다. 의심받지 않도록 마치 며칠 후 돌아올 것처럼 꾸몄습니다. 5월 20일, 저는 청진으로 출장을 떠났습니다. 기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북한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황량한 산과 가난한 마을들. 이것이 마지막이라는 생각이 들자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청진에 도착한 후 저는 며칠간 업무를 수행하는 척했습니다. 현지 보안 기관을 방문하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평소와 똑같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매 순간 탈출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5월 24일 밤 9시, 저는 조용히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다른 숙박객과 마주칠까봐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다행히 아무도 없었습니다. 저는 뒷문으로 나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무산까지는 약 100km였습니다. 저는 밤을 이용해 걸었습니다. 도로를 피하고 산길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손전등도 켤 수 없었습니다. 달빛만 의지해 걸었습니다. 가끔 개 짖는 소리가 들리면 멈춰 서서 숨을 죽였습니다. 마을을 지날 때는 최대한 우회했습니다. 새벽 3시쯤 저는 한 개울가에서 잠시 쉬었습니다. 물을 마시고 말라 비스킷을 먹었습니다. 손에는 물집이 잡혔고 다리는 후들거렸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 더 멀리 가야 했습니다. 밤새 걸은 끝에 저는 5월 25일 오전 6시쯤 무산 지역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숲속 깊은 곳에 숨어서 하루를 보냈습니다. 낮에는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주민들이나 초소 병사들에게 발각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제 밤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저는 한적한 곳에 숨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나무 뒤에 웅크리고 앉아 저는 주변을 계속 경계했습니다. 가끔 지나가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제 은신처는 발각되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수없이 많은 생각이 스쳤습니다. 내가 정말 이걸 하는 게 맞는가? 부모님은 어떻게 되는가? 나를 믿었던 동료들은? 부모님은 제가 탈출한 사실을 알게 되면 반역자의 가족으로 낙인 찍힐 것이었습니다. 최소한 평양에서 추방당하거나 최악의 경우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도 있었습니다. 제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파괴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USB를 만지며 다짐했습니다. 이것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야 계획이 실행되면 수천만 명이 피해를 입을 것이었습니다. 뉴욕의 어느 엄마, 도쿄의 어느 할아버지, 서울의 어느 학생, 그들도 모두 저희 부모님처럼 소중한 누군가의 가족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6시쯤 저는 마지막 식사를 했습니다. 남은 비스킷과 물. 이것이 북한에서의 마지막 식사였습니다.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밤 10시 45분. 그때가 경비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되자 저는 조심스럽게 국경 지역으로 접근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철조망이 보였습니다. 감시초소의 불빛도 보였습니다. 제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10시 45분, 경비 교대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초소의 움직임을 주시했습니다. 경비병들이 초소를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이제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철조망으로 다가갔습니다. 미리 준비한 철사 커터로 철조망을 끊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작업했습니다. 3분 후 사람이 지나갈 만한 구멍이 생겼습니다. 철조망을 넘어서는 순간 저는 북한 땅에서 발을 뗐습니다. 앞에는 두만강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5월이었지만 강물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저는 배낭을 머리 위로 들고 강으로 들어갔습니다. 강물이 허리까지 차올랐습니다. 물살이 생각보다 거셌습니다. 저는 한 발 한 발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뒤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냐? 경비병의 목소리였습니다.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저는 있는 힘껏 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서라,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정확히 조준하기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총알이 물 위를 스쳤지만 저를 맞추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헤엄쳤습니다. 마침내 저는 반대편 강둑에 도착했습니다. 중국 땅이었습니다. 저는 물에 젖은 몸을 일으켜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쪽에서 손전등 불빛이 강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숲속으로 달려가며 저는 처음으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두려움, 안도감, 슬픔, 그리고 희망.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저는 배낭 속 USB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방수 케이스 덕분에 멀쩡했습니다. 저는 깊은 숲 속에 숨어서 밤을 보냈습니다. 추웠지만 불을 피울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김철호 브로커에게 연락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마을로 향했습니다. 이제 진짜 여정이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중국 땅을 밟은 첫날 아침, 저는 극심한 공포를 느꼈습니다. 북한에서는 중저였지만 여기서는 불법 월경자에 불과했습니다. 중국 공안에게 발각되면 북한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젖은 옷을 갈아입고 조선족이 많이 사는 투먼시로 향했습니다. 약 30km를 걸어야 했습니다. 큰 길을 피하고 산길과 농로를 따라 이동했습니다. 중국 땅이지만 여전히 위험했습니다. 중국 공안은 탈북자를 발견하면 북한으로 송환시켰고 북한 정보기관의 추격조도 이 지역에서 활동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전 10시쯤 저는 작은 마을을 발견했습니다. 간판의 글자들이 한글과 중국어로 섞여 있었습니다. 조선족 마을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주민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다들 무관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탈북자를 자주 봤던 것 같았습니다. 마을 어귀의 작은 상점에 들어갔습니다. 주인은 50대로 보이는 조선족 아주머니였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북한 말투로 말했습니다. 실례합니다만 전화를 좀 쓸 수 있을까요? 아주머니는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무언가를 눈치챈 듯했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건넸습니다. 저는 김철호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3번의 신호음 후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세요?
강림이라고 합니다. 소개받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어디 계십니까? 저는 주변을 둘러보고 상점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주인이 중국어로 주소를 말해줬고 저는 그것을 김철호에게 전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2시간 후에 그곳으로 가겠습니다. 절대 밖으로 나오지 마십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상점 주인에게 작은 방을 빌릴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뒤쪽 방을 보여줬습니다. 저는 2000위안 중 200위안을 건넸습니다. 아주머니는 돈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북쪽에서 사람들이 많이 와요. 공안도 감시를 강화했어요. 저는 고개를 숙여 감사를 표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고 저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정확히 2시간 후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강림 씨죠. 저는 김철호입니다. 우리는 악수를 나눴습니다. 김철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너무 위험합니다. 한국까지 가려면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은 3개월 정도입니다. 중국을 횡단해서 라오스나 태국을 거쳐 가야 합니다. 비용은 5,000달러입니다. 저는 당황했습니다. 저에게는 그런 돈이 없었습니다. 김철호가 제 표정을 보고 말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한국 도착 후 갚으시면 됩니다. 당신 같은 경우는 특별하니까요. 그가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일반 탈북자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챈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즉시 이동했습니다. 김철호의 차를 타고 선양 방향으로 갔습니다. 차 안에서 김철호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강림 씨, 한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당신을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어제부터 조선족 커뮤니티에 수상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북한에서 온 것 같은데 당신과 비슷한 나이의 남자를 찾고 있더군요. 거에게 현상금도 걸렸다고 합니다. 제백이었습니다. 이미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김철호에게 사실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북한 정보기관 요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김철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심각하군요. 일반 탈북자들은 그냥 북송시키지만 당신 같은 경우는 아마 직접 제거하려 할 겁니다. 그래도 한국에 가야 합니다. 이 정보를 전달해야 합니다. 김철호는 잠시 고민하더니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원래 계획을 바꿔야 합니다. 3개월은 너무 오래 걸립니다. 더 빠르지만 위험한 루트로 가야 합니다. 어떤 루트입니까? 베트남을 거쳐 한국 대사관으로 직행하는 겁니다. 한 달이면 됩니다. 하지만 중간에 잡히면 끝입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영의 한 안전가옥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낡은 아파트 건물 2층에 있었고 탈북자들을 위한 은신처였습니다. 이미 5명의 탈북자들이 있었습니다. 20대 여성 2, 30대 남성 1, 그리고 50대 부부였습니다. 모두 불안한 표정이었습니다. 새로 오신 분이네요. 저는 이영숙입니다. 30대 여성이 저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녀는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강림입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요? 어떻게? 사람들이 놀라워했습니다. 평양 출신 탈북자는 드물었습니다. 저는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김철호가 제 신원을 비밀로 하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김철호가 다급히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강림 씨, 큰일 났습니다. 추격자들이 이 지역까지 왔습니다. 즉시 출발해야 합니다. 저는 서둘러 짐을 챙겼습니다. 김철호는 다른 탈북자들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모두 일어나세요. 지금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새벽 2시에 안전가옥을 빠져나왔습니다. 김철호가 준비한 트럭에 탔습니다. 트럭 뒤편에는 농산물 상자들이 쌓여 있었고 그 사이에 우리를 위한 공간이 있었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습니다. 6명이 쭈그리고 앉아야 했습니다. 베이징까지 12시간 걸립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검문소를 여러 번 지나갈 겁니다. 김철호가 당부했습니다. 트럭 문이 닫히며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습니다. 트럭이 출발했습니다. 좁고 답답한 공간에서 저는 USB를 꼭 쥐었습니다. 이것을 한국에 전달하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백은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2시간쯤 지났을 때 트럭이 멈췄습니다. 검문소였습니다. 밖에서 중국어로 대화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공안이 트럭을 검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옆에 있던 이영숙 씨도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문서 보여주세요. 여기 있습니다. 배추 운반하는 겁니다. 김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침착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습니다. 그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트럭이 다시 출발했습니다. 우리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트럭이 달리는 동안 저는 생각했습니다. 백야 계획의 디데이는 6월 1일이었습니다. 오늘이 5월 26일이니 6일이 남았습니다. 저는 그 전에 한국에 도착해야 했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제백 사이의 추격전도. 베이징에 도착한 것은 5월 27일 저녁이었습니다. 김철호는 우리를 베이징 외곽의 또 다른 안전가옥으로 데려갔습니다. 이곳에서 하루를 쉬고 다음 날 베트남행 기차를 탈 예정이었습니다. 안전가옥은 낡은 아파트 3층에 있었습니다. 5명의 탈북자들과 저는 좁은 방 2개에 나뉘어 묵었습니다. 저는 같은 방에 있던 이영숙 씨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녀는 40대 여성으로 함경북도 청진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아들을 먼저 보냈어요. 1년 전에요. 이제 저도 한국에 가서 가족을 만날 겁니다. 그녀의 눈에는 희망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물었습니다. 무섭지 않으십니까? 무섭죠. 하지만 북한에서의 삶보다는 낫습니다. 거기서는 미래가 없었어요. 그날 밤, 저는 USB 속 자료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백야 계획의 세부 내용, 공격 대상, 시간표, 그리고 관련 인물들의 명단. 이 정보만 있으면 한국과 국제사회가 대비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이 조용히 움직이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를 살폈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남자 3명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들고 있었습니다. 제백과 그의 팀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돌아가 다른 사람들을 깨웠습니다. 조용히 일어나세요.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박차고 열렸고 제백이 들어왔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으로 보였고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이었습니다. 서강림 중좌. 오랜만이군요. 저는 제백을 알았습니다. 그는 국가안전보위부 특수작전과 소속으로 해외에서 탈북자들을 제거하는 임무를 맡았던 인물이었습니다. 우리는 몇 번 같은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항상 무표정했고 차가운 눈빛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유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임무를 실패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제백 동무. 아니, 이제 동무가 아니죠. 제백이 총을 저에게 겨눴습니다. 소음기가 달린 권총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흔들림 없이 안정적이었습니다. USB를 내놓으십시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살려드리겠습니다. 나는 당신만 데려가면 됩니다. 저는 이영숙 씨와 다른 탈북자들을 봤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 떨고 있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려야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일반 탈북자들입니다. 아무것도 모릅니다. 보내주십시오. 제백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우리와 함께 가야 합니다. 그 순간 옆방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철호가 제백의 부하들과 총격전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제백이 잠깐 주의가 흐트러진 순간 저는 방 안에 의자를 집어 던졌습니다. 의자가 제백을 맞추며 그가 비틀거렸습니다. 저는 재빨리 창문으로 달려갔습니다.
3층이었지만 다른 선택이 없었습니다. 뒤에서 제백이 소리쳤습니다. 서지 마라. 저는 창문을 박차고 뛰어내렸습니다. 그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공중에서 저는 아래를 봤습니다. 좁은 골목이었고 다행히 쓰레기 더미가 보였습니다. 하지만 3층에서 뛰어내리면 심각한 부상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쾅! 저는 쓰레기 더미 위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이 온몸을 관통했습니다.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갈비뼈에서 날카로운 통증이 왔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위를 올려다보니 제백이 창문에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무전기에 뭔가를 말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부하들에게 아래로 내려오라고 지시하는 것 같았습니다. 뒤에서 제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자를 놓치지 마라. 골목을 빠져나와 큰 길로 나왔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습니다. 뒤에서 추격자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모퉁이를 돌았을 때 택시 한 대가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 문을 열고 뛰어들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택시 기사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남은 위안화를 모두 꺼내 기사에게 건넸습니다. 제발요. 기사가 돈을 보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택시가 출발하는 순간 제백이 골목에서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과 제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사리가 가득했습니다. 택시는 베이징 시내로 향했습니다. 저는 뒤를 계속 확인했지만 추격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일단 벗어난 것 같았습니다. 어디 가세요? 기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급히 생각했습니다. 원래 계획은 틀어졌습니다. 안전가옥으로는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김철호와 다른 탈북자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한국 대사관으로 직접 가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었습니다. 기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30분 후 택시는 한국 대사관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이른 아침이라 대사관 문은 닫혀 있었지만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저는 택시에서 내려 대사관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온몸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도와주세요. 저는 북한에서 온 탈북자입니다. 경비가 놀라서 저를 봤습니다. 한국 경찰 제복을 입은 젊은 남성이었습니다. 저는 계속 외쳤습니다. 긴급한 정보가 있습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정보입니다. 개개 계획에 대한 정보입니다. 잠시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경비가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차 한 대가 멀리서 빠르게 다가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제백이었습니다. 저는 더욱 다급하게 외쳤습니다. 제발요. 저를 쏘려는 사람들이 오고 있습니다. 북한 요원들입니다. 경비가 다급히 무전기로 말했습니다. 검은색 차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100m, 50m. 저는 대사관 문을 두드렸습니다. 경비가 무전기로 뭔가를 말했습니다. 몇 초 후 대사관 문이 열렸습니다. 대사관 직원 2명이 나와 저를 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제백의 차가 대사관 앞에 멈췄습니다. 저는 대사관 안으로 들어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제백이 차에서 내려 대사관 문을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차가운 눈빛과 제 눈이 마지막으로 마주쳤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좌절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 대사관은 한국 땅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국제법상 침입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제백은 한동안 서 있다가 천천히 차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움직임에서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차가 출발해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갈비뼈 통증이 심했고 손과 발에는 상처가 났습니다. 하지만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USB도 무사했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물을 건넸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의료진을 부르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배낭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것을
즉시 서울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국가 안보와 관련된 긴급 정보입니다. 직원이 USB를 조심스럽게 받았습니다. 저는 마침내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백야 계획을 막을 수 있는 정보가 안전하게 한국으로 갈 것이었습니다. 한국 대사관 안으로 들어간 순간 저는 처음으로 진정한 안전을 느꼈습니다. 대사관 직원들이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창문에서 뛰어내리면서 갈비뼈에 금이 갔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일단 치료부터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원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대사관 영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지금 며칠입니까? 5월 28일입니다. 백야 계획 발동까지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긴급한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시 한국 정보기관에 전달해야 합니다. 영사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정보입니까? 북한의 사이버 공격 계획입니다. 6월 1일에 발동됩니다. 영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는 즉시 서울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30분 후 저는 화상회의실로 안내되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국정원 관계자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중 한 명이 윤하진 씨였습니다. 저는 국정원 북한팀 윤하진입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백야 계획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제 말을 듣는 동안 화상회의 참석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국가안보실장으로 보이는 사람도 화면에 있었습니다. 이 계획이 정말 실행 가능합니까?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저는 이 프로젝트의 핵심 멤버였습니다. 3년 동안 준비했고 이미 주요 시스템에 백도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D-Day는 6월 1일 자정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USB에 모든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작전 계획서, 공격 대상, 시간표, 관련 인물 명단 등입니다. USB를 즉시 외교행랑으로 송부하십시오. 그리고 서강림 씨도 최대한 빨리 한국으로 이송하겠습니다. 그날 오후 대사관 직원이 USB를 서울로 보냈습니다. 저도 다음날 한국행 비행기에 탈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습니다. 제백이 여전히 대사관 밖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공항까지 가는 것이 위험합니다. 제백이라는 차가 여전히 주변에 있습니다. 대사관 보안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제백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특수 이동 방식을 사용하겠습니다. 외교 차량으로 공항까지 직행하고 보안 요원들이 동행합니다. 5월 29일 새벽 4시 저는 대사관을 출발했습니다. 외교 번호판을 단 검은색 SUV 2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중간 차량에 탔고 앞뒤로 보안 요원들이 동행했습니다. 차가 출발하자마자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우리를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제백이었습니다. 뒤에 추격 차량이 있습니다. 운전사가 무전기로 보고했습니다. 앞 차량이 속도를 높였고 우리 차도 따라갔습니다. 새벽에 베이징 도로를 시속 120km로 달렸습니다. 제백의 차도 속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외교 차량을 공격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국제적인 문제를 일으킬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제백의 한계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제백의 차도 공항 입구에 멈췄습니다. 그는 차에서 내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저는 메시지를 읽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다. 공항 안으로 들어가며 저는 보안 검색대를 통과했습니다. 외교 여권 덕분에 신속하게 처리되었습니다. 탑승 게이트로 가는 동안 저는 계속 주변을 경계했습니다. 제백이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공항 내부에도 그의 협력자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면세점을 지나고 카페를 지나고 게이트 앞에 도착했습니다. 30분 후 탑승이었습니다. 서강림 씨, 이제 안전합니다. 비행기에 탑승하시면 됩니다. 대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게이트 근처 의자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긴장을 풀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남자를 봤습니다.
청소부 복장을 한 남자가 제 쪽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날카로웠습니다. 일반 청소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느꼈습니다. 그는 제 베개 부하였습니다. 그가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옆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제 옆을 스쳤습니다. 작은 다트였습니다. 저 사람을 잡으세요. 저는 소리쳤습니다. 공항 보안요원들이 달려왔고 청소부 남자는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곧 체포되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보안요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다트를 봤습니다. 독침이었습니다. 맞았으면 몇 분 안에 죽었을 것이었습니다. 즉시 탑승하십시오. 대사관 직원이 저를 급히 비행기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1등석에 탔습니다. 주변에는 한국 보안요원들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처음으로 긴장을 풀었습니다. 창밖으로 베이징이 멀어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는 중국 땅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4시간 후 비행기는 인천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착륙 안내 방송이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한국에 왔습니다. 자유의 땅에 제가 모든 것을 걸고 향했던 곳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건물들이 보였습니다. 현대적이고 거대한 건물들, 밤인데도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주일 전 이 공항에 처음 도착했을 때의 충격을 떠올렸습니다. 비행기가 완전히 멈췄습니다. 승객들이 일어나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앉아서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 성공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윤하진 씨와 다른 국정원 요원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들은 특별 통로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서강림 씨, 환영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진 씨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USB는 받으셨습니까? 네, 이미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백야 계획이 사실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6월 1일이면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와 관련국들이 비상대응에 들어갔습니다. 당신의 정보 덕분입니다. 차를 타고 국정원 청사로 이동하는 동안 저는 서울의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평양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고 거리는 활기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안전합니다. 대한민국이 보호할 것입니다. 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불안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백은 여전히 어딘가에 있었고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국정원 청사에 도착한 저는 즉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USB 속 자료의 진위를 확인하고 백야 계획에 대한 모든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윤하진 씨와 그의 팀은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서강림 씨, 당신이 제공한 정보로 백야 계획의 구조를 파악했습니다. 현재 미국, 일본, 유럽 국가들과 공조하여 대응 중입니다. 하진 씨가 브리핑했습니다. 화면에는 백야 계획의 공격 경로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각국의 사이버 보안팀들이 북한이 설치한 백도어를 찾아내고 있었습니다. 5월 30일, 저는 청와대에 소환되었습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들 앞에서 제 증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서강림 씨, 당신의 용기 덕분에 우리는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국가안보실장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단지 올바른 일을 했을 뿐이었습니다. 5월 31일, D-Day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국정원 사이버안보센터에서 대기했습니다. 거대한 모니터들이 전 세계 주요 시스템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모든 국가가 비상대기 상태입니다.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하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긴장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정보가 정확했는지, 백야 계획을 막을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6월 1일 새벽 0시, 북한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습니다.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센터 안이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화면에서 수많은 사이버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각국의 사이버 방어팀들이 즉시 대응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동안 북한이 준비한 작전이 지금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그들을 막는 쪽에 서 있었습니다. 북한이 설치한 백도어 80%를 무력화했습니다.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 방어 성공, 일본 도쿄 전력망 보호 완료, 한국 통신망 정상 작동 중, 유럽 금융 시스템 안정, 센터 안에서 보고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화면을 바라보며 숨을 죽였습니다. 북한의 공격은 계속되었지만 우리의 방어도 견고했습니다. 제가 제공한 백도어 위치 정보 덕분에 각국은 사전에 대부분의 침입 경로를 차단할 수 있었습니다. 새벽 1시, 북한은 공격 강도를 높였습니다. 예비 공격 경로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USB 안에 있었으니까요. 새벽 3시, 북한의 공격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작전이 노출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공격 강도 50% 감소, 주요 시스템 모두 정상. 새벽 5시, 북한의 공격이 완전히 멈췄습니다. 백야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센터 안에서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하진 씨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해냈습니다. 서강림 씨. 당신이 세계를 구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무너지듯 앉았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국정원의 보호를 받으며 새로운 삶을 준비했습니다. 새 신분증을 받았고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에서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룸이었지만 북한의 평양 아파트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온수가 24시간 나왔고 전기도 끊기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자유로웠습니다. 처음으로 마트에 갔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진열 때마다 상품이 가득했고 사람들은 자유롭게 원하는 것을 골랐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풍요였습니다. 저는 마트 안을 30분 동안 그냥 걸어 다녔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이게 다 진짜인가요? 저는 하진 씨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모두 진짜입니다. 이것이 자유로운 사회입니다. 아무도 당신이 무엇을 사는지 감시하지 않습니다. 저는 또한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법, 취업 준비, 문화 이해 등을 배웠습니다. 다른 탈북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저만 힘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어느 날, 하진 씨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제 경험을 나누고 싶습니다. 북한의 실체를, 자유의 소중함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달 후, 저는 대학에서 북한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탈북자 인권 단체에서 활동하며 제 이야기를 강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강연 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20년 동안 북한 체제를 위해 일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알게 된 순간,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행동할 것인가. 청중들은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강연 후, 한 대학생이 질문했습니다.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잃었는데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친구들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자유를 얻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선택의 의미입니다. 지금 저는 한국에서 1년을 살았습니다. 아직도 적응해야 할 것들이 많지만 매일이 새롭고 감사합니다. 저는 자유롭게 뉴스를 보고 원하는 것을 말하고 꿈을 꿀 수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봐도 체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였습니다. 제백에 대한 소식도 들었습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간 후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숙청되었다고 합니다. 가족들도 함께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졌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그도 저처럼 명령을 따랐을 뿐이었습니다. 그도 체제의 희생자였으니까요. 가끔 밤에 저는 한강변을 걷습니다.
서울의 야경을 바라봅니다. 수많은 불빛들, 자유롭게 움직이는 사람들, 웃음소리들. 이것이 제가 지키고 싶었던 세상입니다. 이것이 제가 모든 것을 걸고 지키려 했던 평범한 일상입니다. 북한에 남아있는 부모님께 편지를 쓰고 싶지만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제 선택이 그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다시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과 용기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상 어딘가에는 아직도 자유를 꿈꾸며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서는 2,500만 명의 동포들이 억압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한국 사람 서강림으로 살아갑니다. 과거는 지울 수 없지만 미래는 제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유로운 땅에서 더 나은 세상을 위해 계속 싸울 것입니다. 북한의 진실을 알리고 인권을 위해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 만세. 그리고 언젠가 북한 동포들도 이 자유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주위의 내용을 공유해 주세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